예전에 그리스인들에게 성지로 여겨지는 델로스 섬에서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 두 남매를 낳은 레토 여신의 얘기입니다. 제우스 잘 아시죠? 아, 알죠. 너무 좋아하죠. 네, 올림포스 12신 중에서 으뜸이다 최고신이고 네. 대빵신. 어느 날 제우스는 레토라는 여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레토는 임신을 하죠. 하지만 정실부인이면서 가정과 결혼의 여신인 헤라는 제우스 아이를 가진 레토를 질투해서 레토를 신들의 세계에서 추방을 하면서 누구든지 출산을 돕는 자들은 영원한 헤라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하죠. 출산이 임박하면서 레토는 해산할 장소를 찾았지만 모두 헤라의 저주가 들어와서 아무도 레토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레토는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겨우 파도를 따라서 떠도는 섬인 이 델로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아폴론 아르테미스 남매를 출산하게 돼요. 레토는 출산 후에도 헤라의 질투로 인한 해코지를 늘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쌍둥이 남매를 낳은 레토는 어느 마을에 도착을 해요. 이 남매를 안고 있지, 또 이 배도 고프지, 또 목도 마르지. 지칠 대로 지친 레토는 우연히 한 호숫가를 발견합니다. 레토가 물을 마시려는 모습을 묘사한 건데요. 이 그림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지금 맨 왼쪽에 남자분 지금 발을 담그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에 남자분이 또 손으로 밑에 뭔가 퍼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물 못 마시게.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것 같죠. 아이하고 지금 아이들 너무 이렇게. 목마른데 역시 이매진 씨가 잘 맞췄습니다. 레토는 제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하지만은 농부들은 레토를 밀치면서 거부를 해요. 심지어는 레토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에 입술을 대는 순간 이렇게 발로 휘저어가지고 흙탕물을 일으켜서 절대로 마실 수 없게 방해를 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분노에 찬 레토는 너희들은 영원히 물속에서 살아라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신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고기가 됐나? 근데 상반신만 됐어. 물고기가 반만. 반만? 네, 물 가지고 장난쳤으니까 물에 못 들어가는 동물로 만들거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약간 비슷한데. 아, 그래요? 그럼 그림을 하나 볼까요? 상반신만 진짜. 우와, 개구리다. 아, 개구리로 변했구나. 레토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 목은 넓적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입은 옆으로 쫙 찢어지고 그리고 배는 흰색으로 개구리가 된 겁니다. 물 한 모금 제대로 얻어 마실 수 없는 레토는 얼마나 비참하고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쌍둥이 남매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한 후에도 레토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영국에서 아이를 두어를 키우느라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가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사춘기였어요. 큰 아이가 딸이다 보니 가장 또 힘들었을 때가 딸의 초경이었습니다. 마음은 다 먹고 있었는데 막상 다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이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케이크하고요 꽃이랑 이렇게 선물 주면서 축하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조언을 따라서 제가 이 딸한테 선물을 주면서 축하한다고 했더니 우리 딸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내밀어준 고마운 도움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아마 레토처럼 제 영국 생활도 정말 고달프고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산기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두드러 이렇게 두드려 보니까 우리 애들을 대학교까지 못 보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영국 생활 4년 만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참 많이 막막했어요. 영국으로 가기 전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정세가죠. 봉수. 그죠. 또 제가 인기 있는 배우였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한국에서 다시 연기를 내가 시작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걱정도 됐고요. 몇몇 분들이 뭐 작품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에릭 히톤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신성한 숲 중앙에 아주 이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요, 대지와 곡물의 여신이자 숲과 나무들의 수호신인 데메트르 여신에게 봉헌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신을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했던 에릭 히톤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이 참나무를 베어버리는 만행을 저질렀. 이 일로 인해서 데메트르 여신은 너무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동정받지 못하게 동정을 불러일으킬 무서운 벌을 내리기로 결심을 하죠. 에? 그게 뭐지? 동정은 받지만 동정을 받을 수 없는 거면은 사람들이 일단 나한테 접근 못 해야 돼요.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저 몸에 뭔가 뾰족뾰족한 뭐 외형이 변화되거나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어우, 훌륭하죠? 안 훌륭합니다. 바로요, 허기예요. 네? 배고픔, 허기. 데메테르는 허기와 기아의 여신인 파메스에게 에릭 히톤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먹고도 계속 이 배고픔에 시달리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너무 괴롭겠다. 너무 싫은데. 최악이다, 최악. 그림 속 오른쪽에 빼빼 마른 여자가요, 바로 허기와 기아의 여신인 파메스예요. 무지개 여신 이리스로부터 데메트르의 명령을 전달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왼쪽 이렇게 귀퉁이를 보면요, 자고 있는 에릭 히톤과 파메스 모습 보이죠? 네. 들어가는 거구나. 데메트르의 명령을 받은 파메스는 에릭 히톤의 집에 찾아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에릭 히톤을 두 팔로 깨어나요. 그리고 이 목과 가슴, 입안에 숨을 후 크게 불어서 허기를 꽉꽉 채워넣습니다. 자, 이제 에릭 히톤은 아주 큰일 났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에릭 히톤은 집에서 깨어나자마자 견딜 수 없는 허기에 시달려요. 하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오라고 시킵니다. 하지만 항상 차려진 그런 음식들을 먹고도 허기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야, 이것들아! 왜 먹을 것을 너 안 가져오는 거야? 더 가져오란 말이야! 더! 온 세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을 먹고도요, 이 에릭 히톤의 걸신들인 시장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상한테 물려받은 재산도 탕진합니다. 심지어는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까지 팔아넘깁니다. 뭘까요? 이것? 자, 이 그림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에릭 히톤의 내용 중 한 장면을 그린 건데요. 이 그림 안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일단 저 음식이 보이고 네. 거래를 하고 있고요, 네. 남자들이. 뒤에 집이 보이면 집 한 거 아니에요? 집값이 땅값이 올라서. 야, 뒤에 저 방청객분이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저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거래예요? 자신의 딸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 밑에 딸을 쳐다보고 있구나. 네, 에릭 히톤이 판 건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아이고야. 하지만 에릭 히톤의 식탐은 이건 계속 더 커지기만 해요. 돈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자 에릭 히톤은요, 바로 자기 팔다리와 자기 사지를 뜯어먹습니다. 결국 에릭 히톤은 뭐가 남았겠습니까? 뼈. 뼈까지 먹었어요. 진짜요? 그럼 뭐가 남아? 마지막은 먹어야죠. 이만 남았어. 자, 이만 남기 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왜 데메테르 여신이 내린 벌이 허기였을까요? 일단 데메트리 여신의 저주를 저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네. 그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모른다는 게 끊임없이 이제 그 채워야 되는 사람인데 만족을 모르면 결국 멈추지를 못하고 멈추지를 못하면 그 행동을 계속한다. 그래서 불타 없어진다, 소진된다, 네, 자멸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족감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그 덕목 중에 하나인데 허기를 벌로 내렸다는 건 지혜를 아예 없애버린 것과 똑같은 셈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저는 이 에릭 시턴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자연과 욕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참나무를 베기 전까지만 해도 에릭 시턴은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참나무를 팍 베어버립니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거죠. 채워지지 않은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 결국 가지고 있던 것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본 드라마나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은 누굽니까? 저는 최석 씨는 단연코 제 인생의 최고의 악역은 악마를 보았다에 최민식 씨. 씨 악역. 아직도 저는 그 1번입니다. 하정우 씨가 했던 그 5885. 네, 무서웠어요. 드라마든 혹은 영화든 흥행을 위해서라면 매력적인 악역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 번도 못 해보셨죠? 했어요. 했는데 저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14년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최고로 꼽는 악역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메데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데이아. 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중에서요, 이아손이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아손은 왕이 되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콜키스라는 나라에 있는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콜키스의 공주인 메데이아를 만납니다. 이아손에게 첫눈에 반한 메데이아는 이아손에게 황금 양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황금 양털은 콜키스의 보물. 그걸 넘긴다는 건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였죠. 메데이아는 이아손과 도피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죠. 메데이아가 아버지의 추격을 피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의 추적을 피한 것 같습니까? 이게 그림이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그림의 힌트가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저 어린아이 저 물에 던지는 거 아니에요? 아, 구해주는 게 아니라 혹시 저 중에 좀 누군가의 사람의 배를 가르든지 아니면 짐승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숨었을까요? 약간 비슷한데요. 진짜요? 자, 메데이아는요, 아버지가 계속 쫓아올 수 없게 바로 동생을 죽이고 토막을 내어가지고 네, 그리고 바다 위에 버리는 폐륜 행위를 저지릅니다. 왜? 제가 저 동생이에요. 그러면 저 그림. 아, 그렇습니다. 가운데 막 살려달라고 하는 그게 동생이고요. 지금 메데이아가 그 동생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이게 뿌리니까 그 뒤에 추격하는 아버지가 바로 그 아들의 시신을 수수파녀라고 이 추적을 멈춰버리는 거죠. 너무 잔인한데요? 그 사이를 이용해가지고 추적을 따돌린 이아손과 메데이아는 무사히 귀환을 해요. 하지만 원정을 다녀오는 동안 거동도 못할 정도로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면서 바로 이아손은 시름에 빠집니다. 그리고 아내 메데이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여보, 혹시 내 수명을 우리 아버지한테 조금 따라줄 수 없을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던 이유는 메데이아가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녀였거든요. 메데이아는 남편의 효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거의 장년층의 모습으로 회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이 회춘의 마법을 복수에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복수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아손의 왕위를 빼앗고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이아손의 숙부 펠리아스. 우선 이 펠리아스의 세 딸에게 메데이아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이걸 들은 세 딸은 우리 아버지도 제발 젊게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뭐든지 하겠다는 약속을 메데이아에게 합니다. 메데이아는 마법으로 왕과 부하들을 모두 깊게 잠들게 만들고 딸들을 아버지 방으로 데리고 가서 왕의 침대 주변에 이렇게 뺑 둘러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에게 칼을 줍니다. 세 딸은 잠시 망설이지만 아버지를 휘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찔러요? 마구 마구 찌르기 시작합니다. 이하선의 왕위를 뺏었던 왕 펠리아스는 결국엔 세 딸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메데이아가 왕을 죽이자 모든 백성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하선과 메데이아는 바로 이 코린토스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과 코린토스에 정착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 10년이 되던 때 바로 이하손의 출세 본능이 큰 화를 났습니다. 과연 영웅 이하손은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꾸몄을까요? 뭐 다른 더 집안이 좋은 여자를 뭐 만난다든지. 만난다든지. 근데 그거보다 다이렉트인 방법은 내가 되고 싶은 그 나라에 가서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왜냐면 자체가 일단 영웅 계보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서 싸움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이하손이. 자, 메데이아와 이하손이 정착한 코린토스는 크레온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요 외동딸은 있었지만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부남인 이하손을 자기 딸과 결혼시키고 후계에 물려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메데이아. 내가 코린토스. 뺀소년에. 이하손은 내가 코린토스 공주 와서 결혼해야 우리 자식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이런 계획을 늘어놓으면서 메데이아와 이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누굽니까? 악녀죠, 악녀. 이하손을 사랑해서 나라의 보물도 스스로 넘겨주고 친동생까지 자기 손으로 죽인 여자잖아요. 남자 하나만 바라보고 다 버리고 이렇게 쫓아왔는데 닥쳤던 개신사가 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코린토스 왕은 메데이아가 본인의 딸에게 해코지를 할까 봐 두 아들을 데리고 당장 떠나라면서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메데이아는 또 한 번의 처절한 복수극을 준비합니다. 메데이아는 이하손에게 황금 옷하고요. 네. 이 황금 머리띠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제발 본인만 추방하되 우리 두 아이는 추방하지 말아달라면서 이하손의 새 아내가 될 코린토스의 공주에게 부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하손은 메데이아의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메데이아에게서 받은 황금 머리띠와 황금 옷을 코린토스 공주에게 선물로 줍니다. 뭐 순순히. 그리고 그 공주는 아주 기쁘게 그 선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받아서는 안 됐어요. 옷에는요 마법이 걸려 있었어요. 옷과 머리띠를 입은 공주는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코린토스 왕이 공주의 시신을 붙잡고서 다 울기 시작하는데 왕의 몸이 공주의 옷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결국 왕 또한 함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메데이아의 복수는 정말 최종량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복수의 눈이 먼 메데이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까지 저지르는데요. 마지막 복수를 시행하기 전에 메데이아는 어린 두 아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안 돼. 메데이아의 가장 최종 복수는 두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하지만 두 아들을 죽이기 전에 메데이아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자신의 배에서 나온 아들들이니 메데이아도 쉽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들을 죽이지 말고 함께 떠날까? 복수를 위해서 죽이는 게 맞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메데이아는 결국에는 두 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한편 이하손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허겁지겁 메데이아를 찾아가요. 코린토스의 왕과 공주도 여기 죽였는데
아이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하선이 제발 아이들이 시신에 작별의 키스라도 하게 해달라고, 장례라도 치르게 해달라고 빌지만 메데이아는 아이들이 시신을 가지고 코리토스를 훌쩍 떠나요. 그리스라는 사회에서 자식 없이 죽는 것은 가문의 수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메데이아가 두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하선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했죠.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정리한 책을 완성하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58년도 개띠인데요. 그런데 저는 60세까지 못 살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저는 41살 때 심근경색으로 한번 쓰러졌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죽다 살아난 거죠. 그러다가 49살에 골프를 치는데 그 동반자가 달걀을 해줬어요. 삶은 달걀을 줬는데 먹고서 극치를 했어요. 위에 실핏줄이 털어져가지고 엄청난 피를 쏟았습니다. 막 아이들이 옆에서 울고 이혼도 남기면서 정말 엄청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의식이 없어지면서 하는 게 돈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를 못했던 게 너무 깨어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기적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50세가 되니까 또 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나는 60세까지는 뭐 또 이렇게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갖고 있던 소주하고 맥주 이런 거 그냥 갖다가 다 버렸어요. 남은 건 좀 먹고. 죽음의 문턱을 3번 정도 밟았다가 다시 살아 들어오면서 다른 얘기도 아니고 오르페우스의 저승간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자, 이번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로 불리는 오르페우스입니다. 어느 날 에우리디케가 풀밭을 걷는데 웬 불안당이 에우리디케를 겁탈을 시도를 합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던 오르페우스는 죽은 자들이 사는 저승에 가서 아내를 데려오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하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의 마음을 어떻게든 구워 삶으면 아내를 돌려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와, 대단하시네. 우여곡절 끝에 저승으로 가는 오르페우스는 지하세계 왕인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 앞에서 리라 연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르페우스가 누굽니까? 그리스 최고의 시인이자 음악가잖아요. 오르페우스의 연주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모두 감동시킵니다. 하데스는 에우리디케와 같이 이승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단! 세상에 공짜가 없죠. 조건부가 붙습니다. 뭐요? 지하세계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많이 나오죠. 오르페우스가 앞장을 서고 에우리디케가 뒤를 따르면서 지하세계를 탈출합니다. 나가는 길에 그동안 못했던 뭐 얘기도 나누고 서로 이름도 애틋하게 불러가면서 오순도순 걸어가요. 여기서 잠깐 공포 영화 중에서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대는 거. 제일 나대는 사람. 나대. 추진력이 더럽게 좋아요. 꼭 이렇게 그렇게 영화 보면 호기심, 궁금해가지고 막 어디 쑤셔보고 막 들 쑤셔보고 제일 잠깐만 먼저 여기 행동하는 지하 사람. 잠깐만 지하 여기 수상한데 내려가 봐야겠다. 그건 오르페우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르페우스는 문득 에우리디케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궁금해진 거예요. 말은 걸면 대답은 하는데 정작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안 들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죠. 출구를 바로 코앞에 둔 순간
오르페우스는 결국 안 돼. 다 왔는데. 그리고 뒤따라오던 에우리디케는 연기처럼 다시 저승으로 끌려가고 말아요. 하데스는 왜 오르페우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했을까요? 후회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거 같다. 맞습니다. 저는요, 이걸 단순히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 금기가 아닌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말라 이런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아내를 되살리기 위해 저승에 간 오르페우스처럼 여러분도 무언가를 이렇게 되돌리고 싶은 그런 거 있나요? 황재성 씨는 혹시 없습니까? 아, 저 있죠. 예. 저 어머니한테 전해 들은 내용인데 예전에 저희 집에 땅이 하나 있었대요. 땅이요? 시골에. 근데 여러분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땅 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뭐가 생겼어요? 광양제철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죠? 그 땅을 우리가 팔지만 않았어도. 김민규 씨는 혹시 없어요? 되돌리고 싶은 거요? 네네. 제가 약간 그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연기 계속 전공하면서 저는 전극 배우가 될 줄 알고 전극을 진짜 열심히 좀 봤거든요. 비극 쪽. 보통 큰 눈 가진 대극장용 눈이잖아요. 아, 네네. 중도는 별로 예. 그래서 막 슬픈 작품들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엔 제가 희극 쪽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보다 밝은 거. 잘하는 거를 더 팠으면 제가 더 일찍 잘 되고 일찍 뭔가를 더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좀 있어요. 이건 심리학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인데요.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지 않았던 걸 인간이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했던 못했던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걸 매짐을 한번 해보고 완료를 한번 해본 사람은 결국 그것도 완성된 실패라서 그렇게까지 미련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앞서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제가 가장 숭고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이디푸스라는 이름 익숙하시죠? 네. 지금 할 얘기는 오이디푸스의 딸, 바로 안티고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고네는 가족사가 매우 불행합니다. 먼저 안티고네의 아버지 오이디푸스부터 보면요. 본인의 아버지를 아버지인 줄 모르고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인 줄 모르고 결혼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한 것을 알게 돼요.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때 아내이자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는 자살을 하고 해요. 오이디푸스는 본인의 눈을 찌르고 테베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오이디푸스의 곁에 남은 건 오직 딸인 안티고네뿐이었어요. 안티고네는 오이디푸스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곁에 있다가 다시 테베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안티고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오이디푸스가 추방당한 뒤에 비어있는 왕대를 놓고 안티고네의 두 오빠가 서로 다퉈가지고 서로 한날 한시에 칼을 찔러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조카들의 죽음을 계기로 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크레온이 오빠를 반역자리 물고 시신을 매장하지 말 것을 명령을 합니다. 매장하는 자는 반역을 엄발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까지 하죠. 하지만 안티고네는 시신을 매장하기로 합니다. 안티고네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건 범행과도 같은 것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경건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붙잡힌 안티고네는 동굴 감옥에 갇히고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안티고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을까요? 저는요,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곁을 평생을 지켰고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러 갔죠. 안티고네는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안티고네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칙이기 때문이죠.